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모인 목표는 135조 원 계약 딱 하나였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숫자를 못 박아서 내놓은 이 금액, 이건 그냥 계약 하나 따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하늘길 위에서 벌어들일 돈을 통째로 노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는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짜 사상 첫 도전이라는 무거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반도체도 세계 1등이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왜 하늘을 나는 큰 비행기, 그러니까 여객기는 우리 손으로 못 만들까? 인천공항에 가서 활주로를 한번 둘러보세요. 저 수많은 비행기들, 거의 다 미국 보잉이거나 유럽 에어버스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도 몸통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있지만 정작 그 비행기 자체는 다 외국에서 사온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말이죠.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느냐?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몇 개를 납품하는 역할. 딱 거기까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청이었던 거죠. 큰 그림은 남이 그리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부품만 깎아서 갖다 바치는. 그런데 이 오래된 판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짚어보면 2026년 7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국가우주위원회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는 우리나라 우주와 항공정책의 가장 높은 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최고기구인데요. 위원장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뜻이죠. 이 자리에서 KAI 사장을 지낸 김종출 위원이 손을 들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군수 중심의 항공산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우리 항공산업은 전투기나 헬기 같은 군용, 즉 군수 쪽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KF-21 보라매 같은 전투기는 잘 만들지만 정작 돈이 훨씬 크게 도는 민간 여객기 시장에는 발도 제대로 못 들여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진짜 큰 물, 민항기 시장으로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 제안에 답을 합니다. 외국 정상들과 얘기하다 보면 한국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공동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해볼 만하니 기획해보라.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날 대통령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던 연구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우주항공에 대한 집중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방향이 분명해진 거죠. 하늘을 산업으로 보겠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산업으로요. 그리고 딱 열흘쯤 지난 7월 1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민관합동추진단이라는 이름은 좀 길지만 정말 중요한 조직이 공식적으로 발족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팀코리아의 실체예요. 이 자리에는요, 정부 쪽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심지어 돈 문제를 다루는 금융위원회까지 나왔습니다. 부처 하나가 아니라 정부가 통째로 팔을 걷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고요. 여기에 이름을 다 대기도 힘든 항공우주 부품 회사들 무려 100여 개가 함께 묶였습니다. 추진단의 단장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맡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 도대체 이 팀코리아가 노리는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100개 기업이 다 모이고 대통령까지 나섰을까요? 우주항공청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요. 중소형기와 대형기를 다 합친 전 세계 민항기 시장 규모가 2031년이 되면 무려 9,7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6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에도 900조 시장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조 단위가 넘어가면 사실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에서 7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항기 시장 하나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딱 두 회사가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잉,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이 둘이 세계 하늘을 양분하는 절대 강자였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도전장을 내민 상대가 바로 이 골리앗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그렇게 세계를 꽉 잡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느냐?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에서 팀 코리아의 진짜 영리한 전략이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혼자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다 만들겠다고 무모하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핵심 열쇠는 RSP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RSP, 위험분담 파트너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떡볶이 가게를 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가 가게를 다 차려놓고 나서 야, 너는 그냥 여기서 단무지만 썰어와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르바이트죠. 시키는 일만 하고 딱 그만큼만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딱 이 단무지 써는 알바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처음 가게를 차릴 때부터 내가 돈도 절반 되고 위험도 절반 나눠질게. 대신 이 가게가 잘 되면 수익도 나눠 갖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RSP, 동업자입니다. 개발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적인 위험을 처음부터 같이 나눠서 지는 대신에 그 비행기가 완성되면 특정 부품이나 모듈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독점으로 공급할 권리를 통째로 확보하는 방식인 거죠. 단순 알바에서 어엿한 공동사장님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항공산업은 정말 무섭게 오래가는 산업이거든요. 비행기 한 기종이 한번 나오면 그게 수십 년 동안 하늘을 납니다.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는 에어버스 A320이나 보잉 737 같은 비행기들, 이게 처음 설계된 게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종의 부품 공급권을 초기 개발 단계에서 딱 따내면 그 회사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그 부품을 계속 팔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노다지 같은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항공청도 핵심 품목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만 성공하면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어서 국내 항공기업의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문을 두드릴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아까 말씀드린 A320이나 보잉 737 같은 지금의 주력 비행기들, 이게 개발된 지 벌써 30년에서 5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슬슬 세대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거죠. 게다가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차세대 비행기는 연료를 훨씬 적게 먹고 탄소도 덜 뿜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비행기여야 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그리고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같은 회사들도 2028년 무렵부터 이 차세대 비행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걸로 업계는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새 비행기를 만드는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에 우리가 동업자로 슬쩍 끼어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비행기에는 못 끼어들지만 새로 만드는 비행기라면 처음부터 지분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30년, 5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주한 과학기술연구 비서관도 차세대 항공기 기체 개발 기술과 첨단 엔진 기술을 확보하는 계획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도전으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여기서 그 유명한 숫자 135조 원이 등장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딱 제시했는데요. 2035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최대 135조 원을 수주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숫자가 나온 배경이 재밌어요. 이주한 비서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100여 개의 국내 항공 우주 부품 업체들과 대한항공,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년에서 30년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의 목표다. 그러면서 정말 인상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1%에 불과한 민항기 개발 국제사업 참여율을 앞으로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려고 과감한 도전을 한다. 자,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참여율이 고작 1%예요. 100 중에 1.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죠. 그걸 무려 20배, 30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목표인지 감이 오시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하늘 도전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기 손으로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은 사실 아주 오래됐어요. 무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대에 이원복 소령과 김성태 대령 같은 분들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비행기를 만들자며 국산 경비행기 부하로를 만들어 하늘에 띄운 게 그 첫 씨앗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꿈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는 KAI가 날아온이라고도 불리는 KC-100이라는 소형 항공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이걸로 한국도 이름은 민항기 제작 국가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중형 민항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사업도 있었지만 여러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어렵게 만든 KC-100도 성능은 좋았지만 같은 급의 외국 비행기보다 가격이 비싸서 정작 시장에서 팔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잘 만드는 것과 잘 파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거죠. 비행기라는 게 만드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안전을 보증하는 국제 인증도 받아야 하고 전 세계 항공사를 상대로 영업도 해야 하고 한 번 팔면 수십 년간 부품 대주고 정비도 해줘야 하는 정말 종합예술 같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민간 항공기를 혼자 개발할 능력은 있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오랜 진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뼈아픈 교훈에서 이번 팀 코리아 전략에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이번엔 왜 다르냐? 첫째, 혼자 안 가요. 과거엔 우리 혼자 다 만들려다 팔 곳이 없어서 좌절했다면 이번엔 이미 전 세계의 판매망을 다 갖춘 보잉, 에어버스 같은 거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비행기에 우리가 동업자로 들어가니까 판매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세계적인 유통망에 우리 부품이 딸려나가는 셈이니까요. 둘째, 이번엔 진짜 온 나라가 뭉쳤어요. 과거엔 기업 한두 곳이 외롭게 도전했다면 이번엔 100개 기업이 하나로 묶이고 정부의 5개 부처가 뒤를 바치고 대통령이 직접 챙깁니다. 힘을 한데 모아서 협상력을 키운 거예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가 이미 걸어간 성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예전에 딱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RSP로 보잉 에어버스와 손을 잡으면서 항공산업 경쟁력을 차근차근 키워냈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성공 공식을 보고 배운 겁니다. 게다가 KAI 사장은 브라질처럼 항공에 강한 나라와도 함께 개발하면 그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어요. 여러 나라, 여러 기업이 위험을 잘게 나눠지는 지혜로운 방식인 거죠. 다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팀코리아라는 팀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큰 방향이에요. 아직 보잉이나 에어버스, 엠브라에르와 우리 차세대 비행기 같이 만듭시다 하고 도장을 찍은 계약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글로벌 제작사들이 실제로 2028년 전후에 새 비행기 개발을 시작할지, 그때 과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받아줄지는 앞으로 우리가 실력으로 증명하고 협상으로 따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요. 135조 원이라는 숫자도 지금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2035년부터 20년에 걸쳐 이뤄내겠다는 목표이자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막 힘차게 쏘아올린 출발 신호탄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도착지도 없으니까요.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여기까지 가보자고 구체적인 지도를 펼쳐든 것, 그 자체가 지금까지 없던 변화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그림 전체를 보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몇 대 만들어 팔아서 돈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유독 항공, 특히 민간 여객기 분야만큼은 늘 남의 것을 사다 쓰는 소비자 위치에 머물러 있었어요. 첨단 산업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 같은 곳이었던 거죠. 비행기 한 대에는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소재부터 엔진, 전자장비, 소프트웨어까지 한 나라의 기술력이 총집결되는 그야말로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이 꽃을 우리가 피워내겠다는 건 대한민국이 진짜 완성형 첨단 산업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100개 넘는 기업과 거기 딸린 수많은 협력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20년, 30년을 먹여 살릴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남해안 일대에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키워서 지역 경제까지 함께 살리겠다는 그림도 여기 함께 그려져 있고요. 생각해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하로라는 작은 비행기 한 대를 어렵게 하늘에 띄웠던 그 시절부터 이제는 세계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900조, 아니 1400조가 넘는 거대한 하늘 시장에 당당히 동업자로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부품만 깎던 하천국에서 이제 판을 함께 짜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손을 든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거인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넘어야 할 기술의 산도, 협상의 고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온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죠. 이번 하늘을 향한 도전도 어쩌면 몇 년 뒤 우리가 그때 그 팀코리아가 결국 해냈지 하고 자랑스럽게 돌아보게 될 이야기의 첫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100개 기업이 하나로 뭉쳤고 정부가 온 힘을 실었고 목표는 135조 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팀코리아라는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해서 세계의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대한민국의 하늘 도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우리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